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48명 늘어난 총 7,38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집계된 건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지는 관심인데요.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장,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유재복 기자.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200명대로 떨어진 게 열 이틀 만이라고 해요. 네네.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달 2월 26일에 253명이 발생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수백 명대 발생이 시작이 됐고요. 예. 지난 29일에는 909명이 이제 발생을 해서 하루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686명 해서 600명대, 500명대가 쭉 오다가요. 지금 네. 그래픽 보시면 쉽게 예. 이해하실 텐데요. 지난 7일에 483명, 어제가 367명, 오늘이 248명 이렇게 해서 400, 300, 200명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나올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참고로 어저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179명이 추가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잠시 뒤에 몇 명 정도가 추가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부산과 경남 그리고 전라남북도 한때는 확진 환자가 꽤 나왔던 지역인데 네. 현재 확진 환자가 없습니다. 아, 0명입니다. 네. 역시 가장 많은 확진 환자 수는 대구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주춤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한 그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그것을 보면 최근 일주일에 환자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천지 교인이었고 대구에서 10,000명, 경북에서 5,000명 정도를 그 검사를 했는데 네. 양성률이 대구 지역은 40% 정도 나왔고 경북은 9% 정도의 양성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 이 교인들 조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확진 환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소규모 유행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집단 발병 사례가 전체 확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결고리를 모르는 전파를 통해 유사한 생활 밀집 집단에서 또 한 번의 폭발적인 환자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도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박홍준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물론 박노후 장관은 이제 뭐 안정화 초기 단계다.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염병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저희가 끝까지 주의를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정하다, 초기다. 사실 뭐 이렇게 발표하기는 편한 단어일지는 모르지만은 저희가 31번까지 중국에서 감염돼서 들어오신 분들, 그다음에 2차, 3차 감염까지의 흐름은 지금 이 시간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중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인 인원의 증가 때문에 가려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조금 소규모의 집단 감염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집단 감염이 완전히 소실될까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역 당국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관련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의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초기에 역학적인 연관성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뭐 이런 특성입니다. 감염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이 초기까지의 그 차단이 쉽지 않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감염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방역 당국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게 그 코로나19의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기에 바이러스를 보면 이 초기에 이렇게 확 감염시키나 봐요. 네, 그 초기에 감염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홍역 예. 엄청나게 감염력이 셉니다. 인플루엔자 뭐 한 해 겨울에 발생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홍역이나 인플루엔자를 저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집단 면역이 일단 돼 있거든요. 집단 면역. 많은 사람들이 면역체를 갖고 있고 거기서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사스나 메르스를 봤을 때 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 30배 이상의 감염력이 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염력도 세고 치료 방법도 마땅치 않고 또한 집단 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사회적 또 우리 전체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전파력도 강하고 증상이 없는데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또 외국에서는 변이 사례까지 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변이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이 치료나 아니면은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는 분석은 안 됐습니다. 네. 변이는 네.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전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저희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지만 이미 팬데믹이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나라가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나라로부터 역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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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또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뒤에요.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최근에 뭐 퇴원하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도 또 다음에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통계를 사실 근거로 해야 됩니다. 예. WHO의 분석에서 보면은 0일에서부터 14일까지의 분포 곡선이 거의 한 98%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부는 22일째도 발견되고 네. 또 29일째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지만 그 발견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이냐 아니면은 검사 방법, 검사 채취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오류 내부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고 예.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이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전체적인 의료 인력의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전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효율성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마 오늘 발표한 질본의 발표에서도 14일을 일단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게 일반화되기까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2주로 지금 일단 정한 것으로 방역을 하는 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 대해서 좀 지역별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가장 좀 관심을 갖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대부분의 주민이 신천지 교인이라고요. 지난달 19일에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24일, 그러니까 닷새 후에 13명이 한꺼번에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각자의 역학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방역 당국으로 제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이 무더기로 살고 있다 이런 아. 제보가 들어가서 역학 조사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입주민 142명 가운데 92명이 신천지 교인이었고 이 94명입니다. 94명 가운데 환자 46명이 전부 신천지 교인이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이 됐고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 교인들이 그들만의 어떤 뭐 소통을 했거나 모임을 가졌거나 이럴 가능성을 좀 점쳐보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현재 입주민 가운데 80명은 음성이 나왔고 14명 정도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네. 박 회장님, 이 한마음 아파트 사례를 보면요. 이게 뭐 한꺼번에 46명이 나온 게 아니라 한 열흘에 걸쳐서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럼 방역 당국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13명도 나왔다가 2명도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신속하게 어떤 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의 질문도 있었고 방역 당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역학이 아직까지 역학적으로 확실하게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시간이 좀 지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아쉬운 점이고요. 네. 좀 더 조속하게
더 전파되는 것을 막았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음 아파트의 경우는요. 네.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그 규정을 보면 35세 이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라고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천지 교인이 많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뭐 특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굉장히 그 입주 조건이 저렴합니다. 보증금이 한 21만 원 정도 되고 방이 1인용 방이 있고 2인용 방이 있는데 한 11평쯤 되니까 적지 않은 방인데요. 문제는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85년도에 지어진 거라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입주하려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말 그대로 신천지 교인들이 그것을 이른바 집단 거주지로 삼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이제 입주할 때 조건은 뭐냐면 3개월 이상 대구 시내에 직장을 가진 여성이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면담을 거칩니다. 그때 신천지 교인이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그곳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몇몇 교인이 들어가서 포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 좀 무게가 더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뭐 신천지 종교의 어떤 전형의 포섭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몇몇 신천지 교인이 우선 그 안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그 여성들을 포섭을 해서 신천지 교인을 늘렸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게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게 집단 거주 시설로 지금 이 한마음 아파트 말고도 전국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대구시가 발표한 것만도 10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한 100명 가까운 교인이 한꺼번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몇몇 교인이 사는 것. 지금은 왜냐하면 정부가 지자체가 모두 그 신천지 교인의 명단과 주소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면 금방 나옵니다. 네.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추적을 해 보니 대구 시내에 10곳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서너 명, 너댓 명이 사는 이런 소규모의 그 집단 거주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네. 네. 박 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뭐 신천지 교회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여 사는 곳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온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사실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전염병을 막고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싶고 또 행정명령도 내리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네. 당연히 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근데 또 반대 측면에 생각하면은 이렇게 감염이 된 사람들에게 너무 죄인시하고 막 범죄자처럼 하니까 이 사회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이 역효과가 또 나타나지 않나. 역으로 이분들은 거꾸로 또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숨길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협조를 하는 그런 양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는 자꾸 더 숨어들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지금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주말 동안에 또 대구와 부산에서 좀 특징적인 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라고 하면 임신부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임신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정확히 말하면 임신부 7명, 그다음에 임산부까지 합치면 8명이 예. 되죠. 왜냐하면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한 그 확진을 받은 여성이 출산을 했는데 그 아기는 아주 건강했고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명이 임신부인데요. 대부분 상당히 경증이고 특별한 증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그 걱정하는 것은 그 수직 감염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제 태아에게 감염이 이어지는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그 여태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우리 전문가 분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박 회장님, 과거에 사스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19 계열의 이런 그 병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 감염이 없었습니까? 이 코로나 감염은 주로 저희가 지금 19 빼고는 일상적인 상기도염입니다. 감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3가지 병원군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수직 감염으로 된 보고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양수나 뭐 혈액, 탯줄 혈액, 그다음에 뭐 초유 이런 데서
사실 그런 바이러스가 수직 감염으로 돼서 나타난 그 보고된 예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까지 걱정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처음 나타나는 세균이고 병원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부 자체가 저희가 좀 일반인들보다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임신부들은 태아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가족들도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 또 중국 우한에서도 임산부들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수직 감염은 없었기 때문에 첫째 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예. 단지 치료제 금기 약물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금기 약물이 있고 그 임신 주수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그런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이것을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앞서 이제 유재복 기자도 그렇고 우리 박 회장님도 그렇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지역 감염, 특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발생자,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상황을 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울 자치구별 확진 현황입니다. 서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10명이 추가됐고요. 총 1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10명이 넘은 지역인데요. 어제 동대문구에서만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선 생후 4주 된 신생아를 포함한 일가족 4명, 또 동대문구 동안교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 130명 중 117명이 서울 거주자고요.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가 가장 많고요. 동대문구와 종로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저희가 기타 13명이라고 표시해 놓은 인원이 있는데요. 이 인원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입니다. 중구 서울 백병원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사실을 숨긴 79세 여성은 이 기타에 포함됐습니다. 네. 네, 유재복 기자. 네. 이 서울 지역 지금 누적 확진자가 130명인데요. 지금 최근에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은 큰 클러스터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예. 워낙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가 꾸준히 나온 편이고요. 네. 최근에 조금 눈여겨볼 것은 동안교회 전도사로부터 이제 그 접촉한 남성, 여성 이래갖고 모두 4명이 이제 감염이 된 사례가 있고요. 예. 이 전도사란 직업 특성 때문에 접촉자가 1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11명 정도를 검사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음성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신생아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동대문구에 태어난 지 4주밖에 안 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염된 환자 가운데 가장 어릴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45일 된 환자는 예. 저 어린아이는 있었죠. 네. 이것도 보면 그 38살 남자와 장인, 장모,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 5명이 감염된 사례인데요. 네. 예. 서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클러스터 없이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양상이라면 경기도는 지금 분당 재생병원, 분당 서울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처럼 지금 집단 감염의 양상을 조금씩 띠는 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긴 하는데 네. 일단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은평 성모병원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진료를 재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폐쇄가 됐는데 17일 만에 다시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 17일이면 사실상 생각보다는 조금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것인데요. 네. 대부분 2주 병원은 사실은 소독을 다 완료하면 사실 2, 3일 후에 문을 열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 의학적으로는 얘기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지난달 21일 그때 환자를 이렇게 이송하는 업무하는 그 협력업체 직원이 감염이 되면서 이제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그 이번에 문을 열면서도 바짝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출입 동선을 문 하나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 하나, 정문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닫은 그런 경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원객이 오게 되면 발열 검사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시설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그 DUR이라고 해서 의약품 사용 정보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발병 지역을 방문했는지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지 이런 이력들도 다 검사를 해서 출입증을 발급해 줄 정도로 이제 다시 발생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문을 연 겁니다. 네. 네. 박 회장님,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추가 확진자가 한두 명씩 늘고 있고요. 은평 성모병원은 이제 14명 이후 추가 확진이 없었어요. 은평 성모병원의 그 방역 작업, 방역 대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하여튼 그 지난 2월 21일 전 병원을 폐쇄한 은평 성모병원 그 책임자 또 의료인 그 직원들께 하여튼 그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 참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네. 나름대로 그 방역에 대해서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전 의료인 모두 전원 검사를 또 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지금 말씀에 나오셔서 아쉬운 거는 10며칠 동안을 갖다가 전 의료기관을 폐쇄했고 사실 폐쇄하면은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의료기관의 기능의 99%가 사실 죽어버리는 거고 1% 이내의 문제 때문에 99%를 폐쇄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폐쇄하려면 명확하게 오염된 동선,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역학을 정확하게 하고 그 폐쇄 명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야 되는 것인데 처음이다 보니까 전체를 폐쇄를 내린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 재생도 뭐 마찬가지고 어떤 대형 병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뭐 어제 또 서울 우리 백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오염 때문에 병원 전체를 폐쇄한다는 것은 저희 나라 의료계에 완전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오염 지역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부분에 정확한 폐쇄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저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백병원 얘기하셨는데 서울 백병원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하긴 했는데 이 환자가 대구 거주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해서 내가 그 거부를 하거나 그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그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만약에 이 환자분께서 제대로 처음부터 잘 협의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해야 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복 기자, 이 백병원은 일단 뭐 다 폐쇄한 건 아니고요. 네. 응급실하고 일부 병동만 지금 폐쇄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체 병원을 폐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대부분 응급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응급실을 폐쇄하고요. 해당 병실을 폐쇄하는, 해당 병동을 폐쇄하는 정도의 네. 폐쇄가 있는데 지금 백병원의 진료 기록을 보면 이 환자가 병원 측에서 5번에 걸쳐서 대구 사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예. 모두 다 이제 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확진이 된 뒤에 대구에 살았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그 전에 큰 병원을 들렸는데 그 병원에서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진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 들렸을 때도 마찬가지의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역 당국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경우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네. 있지만 이 환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저간의 사정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 뒤에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병원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병원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이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은 지금 인터넷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 예약을 받으면서 예. 대구 경북에 사는지를 물어보고 대구 경북에 살거나 방문했으면 2주 후에 내원해 달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환자 하나 때문에 병원 전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예. 말씀드린 병원은 하루에 오는 환자만도 몇만 명입니다. 이 병원 자체가 폐쇄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예.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하냐면 대구 경북 지역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다른 지역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서울 성모병원은 반드시 선별 진료소를 먼저 들려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산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선 선별 진료소를 들려서 검사를 받은 뒤에
문제가 없을 때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든요. 네. 이 큰 병원들의 고민들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 와 대구 지역 뭐 한 와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받았으니까 너희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고민해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박홍준 회장님이 이제 서울시 의사 회장님이시니까 자 지금 현재 모든 서울시의 안에 있는 병원들은 일단 대구에서 거주지가 있다고 해서 뭐 진료를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상에서 진료 거부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네. 대형 병원들은 오늘 이 병원이냐 내일 저 병원이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백병원 지금 거기 맞고 소독했다 그러죠. 소화기내과 교수진 10명 이상의 소화기내과 교수들이 이미 격리가 됐습니다. 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뭐 일부 격리됐다 아니다, 환자 진료 거부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전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예. 단 몇 분의 환자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도 지금 3차 병원도 많고 대학병원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분리했기 때문에 일반 진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당분간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것은 뭐 진료 거부라기보다도 우리 국민들께 우리나라 의료계가 지켜나가기 위한 호소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앞서 유재복 기자가 설명했듯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사는 분이 와서 진료를 받기를 원하면 일단 선별진료소 가서 판정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대구는 있다는 성모병원이 그렇습니다. 성모병원이요.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병상을 마련. 별도 병상 아예 마련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분당 재생병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확진자가 13명이 됐는데요. 네. 이 퇴원한 환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퇴원 환자는 그러니까 지난 5일에 확진자가 처음 나왔는데 그 전에 퇴원했던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중원구에 사는 64살 남성은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경기 광주시에 사는 남성은 지난달 25일에 입원해서 지난 2일에 퇴원을 했지만 역시 이 확진자들이 나온 그 병실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퇴원을 했다가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해본 결과 양성이 나온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병실에 있던 모든 입퇴원 환자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예. 하지만 이 사람들이 퇴원해서 며칠을 바깥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죠. 또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나 봐요. 지금 이분이 신천지 교인이 확실한지는 본인이 인정한 건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교인의 명단하고 주소지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성남시에서 확인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사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신천지 교인인 사람을 이제 신고라기보다는 이제 통지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인이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신천지 교인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죠. 네. 오후 5시에 발표가 되기로 했는데요. 지금 방금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보도국에서 올라온 속보에 따르면 96명이 추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96명이 추가가 됐군요. 96명이 추가됐으면 어제보다도 오후 추가 수가 좀 줄었네요.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예. 어저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179명이 늘었거든요. 네. 179명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96명만 추가가 됐으니까 누적 확진자는 7,478명이 됐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확실히 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확진율이 높은 예. 신천지 교인 가운데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확진율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강립 그 복지부 차관이 얘기한 것은 사실은 오늘쯤 결과가 나오려면 지난 주말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 비가 와서 검사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큰 흐름은 이게 폭발적으로 막 몇백 명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지금 96명 늘었다는 속보입니다. 누적으로는 7,478명이고요. 또 4시부터 이제 오늘 밤 0시까지 기준은 내일 오전에 또 발표가 네. 됩니다. 또 지역별 확진자 수도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관련 속보가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은 확실히 지금 추가 확진자가 줄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예. 문제입니다. 유럽. 근데 유럽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문제는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우리 이 한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우리 국민 중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 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 두 가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33세 남성은요,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귀국하고 이틀 뒤인 5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요. 지난 7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23세 남성도요. 이탈리아와 독일, 홍콩을 여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2월 29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요. 이틀 뒤에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경기도 수원에서도 이탈리아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20대 남성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유재복 기자. 네. 자, 일단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온 분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정부가 네. 어떤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일단 현재까지 입국 제한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입국 제한 조치까지는 가지 않고요. 대신 특별 검역 절차라고 해서 지금 중국과 일본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공항에 들어올 때 창구를 별도로 만들고 예. 들어왔을 때 일단 검사를 하고 국내에 그 연락 가능한 주소지가 있을 때만 이제 통과시켜주는 특별 검역 절차를 확대할 것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하고 이란이 이제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전세기를 띄우는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됐는데 이탈리아는 전세기를 띄울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란은 이번 주 중에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국민 80여 명을 데려오겠다. 이 정도까지 결정된 상태입니다. 네. 네. 자, 박홍준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유럽 쪽에서 이제 여행 갔다 온 이제 우리 국민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추가 유입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대상은 유증상자로 하겠다. 사실은 뭔가 약간 아직 불안한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뭐 유증상자를 검역 대상으로 한 것은 벌써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사실 처음과 지금과 검역에 있어서 변화되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저희 나라가 안정이 될수록 해외에서 다시 역유입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과연 검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역 당국이 새로운 안을 빨리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학도 늦춰지고 하면서 네. 여행을 가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도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나갈 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지역의 정보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영사와 특히 이런 감염병에 관련된 정보들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외교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그 나라에 대한 발생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어느 나라를 갈 건지 결정하기 전에 우선 그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갈 만한 곳인지 앞으로 발생 추이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말이죠. 네. 그 검역을 강화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박 회장님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죠? 저희가 무증상자에 대해서 그 타겟을 맞춰야겠죠. 예.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을 다녀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자가격리를 자율적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을 저희가 일단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기준 국내 확진자 96명이 늘었고요. 누적 환자 수는 7,478명입니다. 유재복 기자,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1인 2매 일주일에요.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크게 그 혼란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침에 저희가 몇 차례 통해서 그 현지 기자들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일단 이 혼란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에 대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런 현상이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요. 약국마다 250장 정도를 보내게 되면 그것을 이제 두 장씩 사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공급되는 물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오늘 그 현장에 오셨던 분들의 불만은 뭐냐면 그러면 언제쯤 마스크가 약국에 도착할지라도 미리 알려주면 예. 자기들이 와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불편이 없을 텐데 그런 그 정보 제공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자기들도 알지만 이런 정보 제공을 좀 꼼꼼히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네, 박 회장님, 그 약국에서요 언제부터 판매한다라고 이 공지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사실 뭐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불균형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므로 인해서 약국이 또 하나의 어떤 집합체가 돼서 또 다른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또 약국의 고유한 업무인 다른 필요한 그 처방전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사실 약국에서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후 4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가 96명인데요. 지난달 말 이후 오후 기준 발표로 100명 이하로 떨어진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까지 박홍준 서울시 의사회 회장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